러시아인들은 잔혹한 차르는 용서해도 유약한 차르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 제국의 피 묻은 역사이자 크렘린 궁의 주인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는 생존 법칙입니다. 러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이반 뇌제는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펼쳤지만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반면 러일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선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혁명으로 권좌를 잃고 차가운 지하실에서 일가족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역사의 교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서방 세계는 푸틴이 막대한 전쟁 비용과 경제 제재로 인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러시아의 전차는 멈추지 않고 있고 돈바스의 진흙탕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지도 위에서 러시아의 영토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떼차가고 있는 거대한 모순 덩어리와 같습니다. 푸틴은 전쟁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러시아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성은 멈추고 연기가 거친 뒤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본과 기술은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헐값에 넘겨받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유럽과 미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푸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베이징도 베를린도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 푸틴이 결국에는 한국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기회가 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포크롭스크입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격전지라고 표현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을 고기 분쇄기라고 부릅니다. 인구 6만 명에 불과했던 이 작은 소도시는 지금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병력을 무자비하게 쏟아붓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곳을 지키기 위해 남은 정예 병력을 모두 갈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도시가 무엇이기에 양측은 수천 수만 명의 젊은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포크롭스크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의 핵심 원료인 점결탄의 최대 생산지이자 동부전선의 모든 물자가 통과하는 물류의 심장부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를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영토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후 국가 재건에 필요한 철강 산업 자체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의 전략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땅을 뺏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크롭스크의 건물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거리는 시가전의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이 참혹한 소모전은 현대전의 양상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원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전장의 이면에서 또 다른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간 러시아는 완전히 파괴된 도시와 인프라 그리고 고갈된 국고라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극히 드뭅니다.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왜 그토록 서방을 조롱하면서도 자신만만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말했던 유럽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길어지자 점점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파리와 베를린의 카페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지점,
유럽의 나약함과 위선을 간파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과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켜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푸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내구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과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인함을 길러온 민족이라면 지금의 서유럽은 오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위기 상황을 견디는 근육이 퇴화해 버린 늙은 대륙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서유럽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안보를 보장받으며 유례없는 풍요를 누려온 유럽인들에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이거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는 비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난방비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자 그 뜨거웠던 연대의식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노린 지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유권자들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을 쏟아내면 아무리 올바른 대의 명분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약속하지만 뒤로는 어떻게든 이 골치 아픈 전쟁을 끝내고 예전처럼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들여와 공장을 돌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속내일 것입니다. 사실 유럽은 이미 늙고 병들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논하고 워라밸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며 휴가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유럽의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거나 희생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보다 당장 내 식탁 위의 빵 가격과 주말 여행을 위한 기름값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나 러시아인들이 겪어온 치열한 생존 경쟁의 역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인들 역시 혹독한 추위와 외세의 침략을 견뎌내며 강인한 생존 본능을 유전자에 새겨왔습니다. 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현대의 유럽인들은 러시아라는 거친 야생의 곰을 상대할 체력도 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푸틴은 유럽의 이러한 나약한 정신 상태를 경멸하며 그들이 결국에는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을 확신하고 지구전으로 전쟁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는 전장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사실상 전쟁을 지탱하고 있는 동안 유럽은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며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전후 사업권을 논의하거나 제재를 우회하여 거래를 지속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의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의 대가로 유럽은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유럽은 그들에게 충분한 탄약조차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도덕과 명분은 약소국을 전쟁터로 내몰 때나 쓰이는 선전 도구일 뿐 정작 중요한 결정은 철저하게 강대국들의 국익 계산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지원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럽은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서서히 잊힌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승기를 굳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영토를 손에 넣은 러시아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푸틴의 진짜 고민은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승전의 팡파르가 울리고 나면 폐허가 된 땅과 텅 빈 금고, 그리고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러시아는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대한 용 중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해왔지만 러시아는 뼛속 깊이 중국을 불신하고 경계해왔습니다. 이제 서방이라는 문이 닫힌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비상구,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중국은 필요하기자 가장 경계해야 할 잠재적 위협입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손을 잡았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헐값에 넘기며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크렘린의 지배자들은 이 밀월 관계가 영원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꿈꾸는 위대한 러시아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당당한 한 축이 되는 것이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원 공급 기지나 하청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아시아, 특히 중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들에게 굴욕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전후 복구 사업마저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될 것이고 이는 푸틴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리고 항만과 철도 등 핵심 인프라를 장악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이러한 중국의 약탈적 경제 확장을 목격해왔기에 자신들의 안방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 사업을 중국의 통째로 맡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땅에 들어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통신망을 장악하는 순간 러시아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나 정밀기계 부문에서 아직 서방의 수준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거나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돈은 필요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푸틴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경제는 망가졌고 서방으로 가는 문은 닫혔으며 뒤에는 탐욕스러운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러시아가 원하는 파트너의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첫째, 서방 수준의 자본력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체제를 간섭하거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가르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없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나라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단 하나의 국가만이 남게 됩니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서방 진영의 국가이면서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서구 유럽처럼 오만하지 않으며 중국처럼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지도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은 러시아 가정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고 현대 기아차는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국민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도시락 컵라면과 초코파이는 러시아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국민 간식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의 소비를 넘어선 문화적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독일이나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면 경계심을 갖거나 자존심 상해하지만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고마운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푸틴이나 러시아 관료들에게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러시아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무너진 러시아의 산업을 가장 빠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한국을 향해 강력한 러브콜을 보낼 것입니다. 아니, 이미 물밑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바스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 개발권 또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중국 기업들을 러시아가 경계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정학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한군 파병 문제로 잠시 한러 관계가 경색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이 필요했을 뿐 북한의 경제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효용 가치는 떨어지고 경제 대국, 한국의 필요성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시작될 제2의 마셜 플랜,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은 21세기 최대의 토목 공사가 될 것입니다. 파괴된 도로와 끊어진 다리, 무너진 발전소와 초토화된 주택을 다시 짓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명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경험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공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건설해 본 경험. 한강의 기적이라는 살아있는 신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의 건설사들은 중동의 사막과 동남아의 정글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노후화된 에너지 시설을 교체하고 시베리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능한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장에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러시아는 문을 닫지 않았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쟁 수행을 위한 일회성 도구라면 한국은 전후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반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주는 포탄은 건물을 부술 수는 있어도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북한의 낙후된 기술과 경제력으로는 자신들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 논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과 밀착했지만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전후 시대가 오면 러시아의 무게중심은 필연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러 밀착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가운 머리로 다가올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는 어떠합니까?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으로 사회가 갈갈이 찢겨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바깥 세상의 변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방구석에서 서로에게 악플을 달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 일본은 조용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주도하며 지분을 챙기고 있고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소모적인 분열을 멈추고 국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자조하며 절망하기보다 넓은 대륙으로 눈을 돌려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로 유라시아 시장을 선점할 때 대한민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라 동북아의 진정한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벼랑 끝에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환경은 우리 외교와 경제의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평원이 한국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는 그날, 코리아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휘날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웅비할 시간입니다.